안녕하세요. 한국사교사 장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고조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국가의 탄생에 관련된 핵심 요인부터 시작을 해서 선사시대에는 뭐 이런 시대가 있었고 어떤 특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급이 발생을 하고 국가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라는 얘기를 해봤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알려진 고조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죠? 아마도 이 사람부터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단군 왕검, 단군 할아버지죠? 자, 근데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단군 왕검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단군 왕검, 뭐 우리가 보통 친근하게 단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신화 속에, 전설 속에 등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의 시조이고 뭐 반만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 단군 왕검에 관련된 단군 신화에서 이 고조선이라는 실존 국가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어떤 모습의 나라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단군 신화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대충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환인, 신이죠. 하늘에 사는 신인데 이 신의 아들 환웅이 땅으로 내려왔죠. 자기 무리를 이끌고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외계인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을 리가 없겠죠. 아마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무대가 되는 이쪽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조선에는 이주해온 집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환웅이 자기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봤더니 만났죠? 누구를 만났지? 곰과 호랑이를 만나죠. 자, 그래서 모종의 훈련을 시켰더니 호랑이는 도망가 버리고 곰은 사람으로 변해서 환웅과 결혼을 하지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곰 그리고 호랑이로 대표되는 원래 이 지역에 살았던 토착 집단도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이주 집단, 하늘에서 내려온 이주 집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사상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너희와는 다르다 라고 얘기했던 사상이 있다 그랬죠. 예, 맞아요. 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당시 이 지배 집단이 이주 집단이었으며 이 이주 집단이 들어와서는 지배를 하면서 스스로 천존 사상을 내세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토착 집단이 곰과 호랑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진짜 곰과 호랑이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이 곰이 진짜로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었겠죠. 그렇다기보다는 이 곰을 자기들 수호신으로 믿는 집단이 환웅 집단과 만나서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을 해서 둘이 결합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죠? 곰을 또는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렇듯 뭐 곰이나 호랑이 같은 힘센 동물이나 거대한 나무나 거대한 돌멩이, 바위돌 같은 것을 자기들의 수호신이나 자기들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존재라고 믿는 토착신앙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토테미즘.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테미즘. 예, 잘 알겠죠? 이 곰에 대한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토착 집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때 이 토테미즘의 대상이 되는 대상, 뭐 예를 들면 곰이나 호랑이 같은 것을 토템이라고 합니다. 이 토착 집단은
곰 토템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라는 것이고, 다시 정리해보자면 선손사상을 내세운 이주 집단과 곰 토템을 가지고 있었던 토착 집단이 결합을 했구나. 단군 신화를 보니까 이 둘이 결합을 해서 고조선이 태어난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 신화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단군 신화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단군 신화를 보면은 환웅이 혼자 내려온 게 아니죠. 자기들 무리 수천 명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올 때 3명의 신하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자, 풍배, 우사, 운사라는 3명의 중요한 신하를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인간 세상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풍백은 바람이고요. 우사, 구름이고요. 운사, 비예요. 자, 기상현상이죠. 이 기상현상은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경제활동에 많이 연관이 된 것일까요? 그렇죠. 농사죠. 자, 농사. 당시 고조선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풍배, 우사, 운사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고조선 주로 이제 기록이 중국 측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중국 측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충 모여서 살고 있는 그저 그런 집단이 아니라 나름대로 국가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부왕이라는 국왕이 자기 아들 준왕한테 왕 자리를 물려줬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 왕 자리를 물려준다. 이것은 왕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탐하거나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왕권이 나름대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왕 자리를 물려준다. 좀 더 유식하게 왕위 세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왕위 세습, 부왕이 준왕한테 왕 자리를 물려주었다. 나라꼴을 나름대로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고조선은 여러 가지 관직이 있었대요. 뭐가 있다고요? 관직이 있었다고요. 이 관직에 있는 신하들이 무슨 일을 하죠? 왕을 도와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하지요.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국가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관료 조직, 관료 기구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따로 두었대요. 나름 체계가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고조선에는 법이 있대요. 그 법을 뭐라고 하죠? 자,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딱 8가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그게 뭘까? 모르겠으면 교과서 빨리 찾아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8조법이죠. 자, 이 8조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8조법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자, 이 고조선, 우리 최초의 국가인데 어느 정도의 땅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죠?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나요? 자, 이 정도의 태력 범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교과서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은 땅이 다 고조선의 영토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당시에는 영토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시대였으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
고조선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넓게 퍼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고조선 사람들이 이 정도 범위에 걸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유물 또는 유적이 있대요. 자,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지금 종이 찾는데 이 종은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나가면 안 돼요. 자, 그대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청동검이에요. 청동검인데 이게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 민족이 거쳐왔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죠. 5글자죠? 그게 뭐였더라? 자,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뭐였더라? 그렇지! 비파용 동검이죠. 예, 좋습니다.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유물 중에 하나가 비파용 동검이 있었으면 나머지 하나가 뭐죠? 그렇죠. 고인돌이죠. 저 고인돌인데 교과서 14쪽에 보면은 그냥 고인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자, 무슨 식? 무슨 식? 그렇죠. 탁자식이죠. 자, 생긴 거 보세요. 다리 두 개가 있고 위에 넓은 판이 하나 올려져 있죠. 생긴 게 마치 탁자 같잖아요.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 걸쳐서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파용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겹쳐서 발견되는 그 지역 일대가 고조선 사람들이 자기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갔을 지역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8조법으로 돌아볼게요. 자, 이 정도 범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유하던 법에는 8가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 교과서 14쪽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간단하게 화면에 한번 띄워볼게요. 자, 8조법. 자, 한번 볼까요? 이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대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일단은 사람의 신체와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것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 당시에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 농사 지으려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사람의 노동력을 잘 지켜서 더 불리려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8조법을 통해서 봤을 때 고조선은 굉장히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던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요. 도둑질을 하면은 노비로 삼는데 도둑질? 도둑질이라. 자, 우리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하려면은 그 물건의 주인이 따로 있어야겠죠. 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고조선에서는 이미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하는 물건에 대한 사유 개념, 사유 재산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죠. 자, 사유 개념이 이미 존재했던 사유였다. 자, 그리고 보면은 50만 전을 내야 되는데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대. 50만 전? 돈의 단위 같죠? 자, 이미 이때쯤 되면은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은요. 노비로 사는데 사람을 노비 다 알죠? 남의 소유물로 취급받는 차별받는 계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고조선에서는 노비라는 계급 또한 존재한다. 즉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따로 존재하는 사회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노비의 몸값이 대략 평균적으로 고조선에서는 얼마 정도 했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50만 원 정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 사회 모습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8조법.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진짜일까요? 남자는 그러면 전부 다 음란하고 편벽했다는 얘기인가? 남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일까? 정말 그렇진 않았겠죠. 이런 여자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면은 크게 제재당하는, 크게 처벌받는 사회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뭔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심하게 차별받고 있죠. 여자는 이러면 안 되나?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고조선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한테 크게 혼나는 사회였다는 거. 마치 여자들이 남자의 소유물이 된 것처럼 강하게 속박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회 모습을 무슨 제 사회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죠. 가부장제 사회라고 하죠. 자, 이 농사를 주로 지어서 먹고 사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통적으로 가부장 제도가 나타난다고 하죠. 고조선 또한 농경이 발달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세습을 하고 관료기구를 갖출 만큼, 그리고 8조법이라는 나름대로 사회 규칙을 공유할 만큼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고조선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더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에 큰 변화를 한번 겪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이주민들이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죠. 그 이주민들의 대표가 누구였더라? 기억나나요? 두 글자였는데. 그렇죠. 위만이었죠.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무리를 이끌고 들어와서 고조선 사회 내부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자, 정착만 한 게 아니라 결국에 기존의 고조선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 자리를 꿰차고 앉았죠. 자, 보통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된 이 시점부터를 따로 나누어서 위만조선이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위만조선 시기에는 고조선이 더 발전을 많이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이주민 집단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중국의 앞선 선진 문물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무슨 문화? 철기 문화. 자, 그래서 이 위만조선 시기부터 고조선은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하는, 더욱더 발달한 철기를 사용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경제력도 발달하고, 자, 그리고 국력도 점점 더 신장이 되니까 나름대로 고조선은 당시 주변 나라들한테 힘 좀 깨나 쓴다는, 자, 그런 인식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 위치를 바탕으로 고조선은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더욱더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서쪽에 있는 중국과 우리 남쪽에 있었던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나라라는, 자, 그런 나라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국력도 점점 더 커져가고 영토도 점점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고조선의 성장에 크게 자극을 받은 나라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우리나라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고 하고요. 때때로 중국의 일부 지방 정권이 고조선과 충돌을 벌일 때도 있었지만 당시 중국의 통일 왕조였던 한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조선이 그 존재감을 뽐내기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큰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자, 당시 중국은 자기들 나라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엮어서 굴러가게 만드는 국제 질서를 다른 나라들한테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 힘을 바탕으로.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중화 질서. 무슨 질서? 중화 질서. 중국이 종주국이 되고 나머지 주변 힘이 약한 주변 국가들은 중국을 중심 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제 체제를 중화 질서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의 한나라는 이 체제를 고조선한테도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강요했을까? 자,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공물을 바치는 것을, 선물을 바치는 것을 조공을 바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공을 바친다는 표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당시 중국의 한나라 황제가 우리 고조선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우리 한나라의 신하로서 말 잘 듣고 살아라. 라고 우리한테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고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들하고는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봤지만 중국의 모든 중국을 통일한 통일 왕조하고는 제대로 겨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실감이 잘 안 났겠지요. 자, 중국이 니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평화롭게 살게는 해줄게 라고 얘기할 때 고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그냥 거부합니다. 조공 따위 바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잘 살겠다 라고 어깃장을 놔버린 것이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버티는 데까지 버텨왔지만 결국에 이 통일 왕조인 중국의 한나라의 힘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요. 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이 한나라에서는 고조선의 원래 땅이 있던 그 구역에 자기들의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한사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당시 중국의 행정구역을 군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군과 현을 고조선이 있던 지역에 설치했다는 것이죠. 자, 따라해 봅시다. 한군현. 자, 한군현이 설치가 되면서 고조선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군현, 이 4개의 이 한군현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지배를 고지것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인가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되는 항쟁을 통해서 이 한군현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군현이 설치가 되었고 나중에 없어지긴 했지만 고조선이 멸망한 이 시점부터 우리 역사는 이제 우리끼리에만 역사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역사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강하게 엮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되었다.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우리들도 같이 편입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변화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